한계 상황에서 열리는 삶의 의미. 카를 야스퍼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가 철강 재벌인 금수저였다. 게다가 그는 탈장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간절히 입대하기를 바랬다. 군에 가서도 비트겐슈타인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죽음을 무릅써야 할 최전선에 지원했다. 그는 애국심이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으며 밀리터리 덕후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굳이 피할 수 있었던 전투에 나서려 했을까? 비트겐슈타인이 워낙 독특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어렵지 않다. 험한 산에 도전하는 알피니스트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산에 오르려 할까? 최고의 부와 명예를 차지한 이들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에서는 자기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또한 자꾸만 무료하고 헛헛한 심정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혹은 도저히 넘지 못할 어려움 앞에서는 두려움과 포기하고픈 마음이 꿈틀거릴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나설 때 우리는 자기 삶이 생생하게 불타오름을 느낀다.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아갔다는 황홀함에 젖어들기도 한다. 최전선에 서려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듯 싶다. 이제 나에게 훌륭한 인간이 될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적의 병사와 마주했을 당시 비트겐슈타인이 일기장에 적은 글이다. 그는 줄곧 안온한 일상에서 벗어나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픈 심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넘지 못할 위기와 한계에 기죽지 않고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은 생생하게 타오른다. 전쟁은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던가. 카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다.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전반은 혼란과 흥분의 연속이었다. 산업이 여기저기서 크게 피어나고 기업들도 웃자랐다. 반면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공황이 찾아들기도 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세상에 큰 상처를 안겼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듯 드라마 같던 시대에 카를 야스퍼스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갔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이야기로 인류에게 해안을 안겼을까?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전이 된다는 것.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란 인간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처지를 일컫는다. 죽음이나 극복 못할 재난, 질병 등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는다. 그는 인간의 삶을 4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수준은 현존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존에 매달리며 살아간다. 살아남느라 아득바득한다는 점에서 보면 인간은 여느 생명들과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과학에서처럼 분명하게 맞고 틀림을 가려내 합리적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 다음은 정신 수준의 생활이다. 여기서는 이념이 중요하다. 세상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옳고 바람직한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과 가르침에 매달린다. 이 모든 단계를 넘어선 가장 높은 수준이 실존이다. 실존에 이르려는 사람은 진정 나다운 나로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위기와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라. 겁먹고 주눅들어 물러서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참함과 비루함에 사로잡힌다. 굳은 결기로 의연히 위험에 맞설 때는 어떨까?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온갖 고통과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답다라는 확신이 찾아든다. 온갖 위협에도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결연하게 고개를 세우는 모습은 영웅답다. 야스퍼스는
진정 자기다운 삶은 이러한 실존의 단계에서 피어난다고 말한다. 실존 해명과 초월자. 그렇다면 실존에 담긴 나다운 나로 살아감이란 무엇일까? 야스퍼스에 따르면 이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서 있는 등반자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나다운 나로 살아가는 순간의 감동 역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실존은 해명할 수 있을 뿐 설명할 길이 없다. 야스퍼스는 해명을 설명하지 않고도 밝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라 규정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이며 알지 못해도 확신하는 것이라고 풀어준다. 한마디로 실존이 되는 순간순간에 찾아드는 나답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라 하면 될 듯 싶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라는 말이 제멋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온갖 이해타산을 넘어 진정 올바른 방향의 선택을 하고 올곧게 도전할 때 비로소 생존을 뛰어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느낀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선 초월적인 가치를 느낀다는 말이다. 종교를 가진 이들이라면 아마도 이 지점에서 신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야스퍼스는 줄곧 초월자를 말하지만 이는 특정 종교의 절대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즐거운 경험을 자주 하고 이런 순간이 많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도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난다. 마찬가지로 초월자를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이 많으면 내 삶도 진정 나다운 나로 바뀌지 않을까. 존경받는 위인들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정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은 철학적 신앙을 품기 마련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는 이익을 쫓고 번식과 생존에 매달리는 차원을 넘어선 고귀하고 숭고한 무엇이 있다는 믿음을 일컫는다. 초월적인 가치를 믿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거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그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사람.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적인 삶이란 이런 자세를 뜻하는 듯 싶다. 담담한 인생 뒤에 숨겨진 고비. 야스퍼스의 철학은 울림이 크다. 그는 언제나 도전하라고 한계를 넘어서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야스퍼스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 그도 초월자를 꿈꾸는 영웅적인 일상을 꾸려갔을까? 그는 말년에 이르러 나는 공부와 연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했다. 실제로 야스퍼스의 삶은 평탄하고 안온해 보인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무척 잘했으며 법학을 공부하려다 의사가 되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에 더 강하게 끌려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과 정교수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학자로 대학 교수로 살았다. 주요 경력으로만 본다면 그의 삶은 도전과 초월이란 키워드와는 멀어 보인다. 그러나 야스퍼스가 겪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살펴보면 숙연한 결기의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그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분야의 연구에 매달렸다. 의사로서 수련할 때 그는 당시에 아직 개념조차 제대로 서지 않은 정신병리학과 심리학에 매달렸다. 학자로서 명성이 정상에 이르렀을 시기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나치스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혼하면 간단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도 야스퍼스는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맞섰다. 그의 가족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기 직전 하이델베르크를 미군이 점령한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나치스에서 해방된 후에 그는 독일에서 불의에 맞선 지성으로 최고의 존경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마도 안정을 되찾은 독일에서는 야스퍼스가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드러낼 상황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정치 문제에도 활발히 의견을 냈으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들 역시 인간으로서 마땅히 바라고 이루려 노력해야 하는 가치, 즉
초월자에 대한 철학적 신앙을 품어야 한다고 믿었다. 축의 시대, 위대한 정신의 역사. 이러한 야스퍼스의 믿음은 역사 철학에서도 오롯이 드러난다. 그의 철학에서 축의 시대는 한계 상황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다. 바퀴는 축에 매달려 있어야 제대로 굴러간다. 역사라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도 모든 사건의 의미를 잡아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역사의 축이다. 야스퍼스는 기원전 500년 전후, 보다 넓게는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중국, 인도, 유럽,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태어났다고 보았다. 이 시기가 축의 시대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 현자들은 이 시대에 활동했다. 이후의 인류 역사란 이들이 펼쳐놓은 지혜가 전개되는 과정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야스퍼스는 인류의 역사가 네 시기로 나뉜다고 봤다. 역사 이전에는 길고 장대한 선사시대가 있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는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지에서 문자와 문명이 꾸려졌다. 이른바 오래된 고도 문화 시대다. 이후로는 위대한 정신이 출현한 축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야스퍼스는 역사란 인간의 문명과 자유가 발전하며 초월자가 더욱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다. 인간의 삶과 역사란 초월자가 던지는 암호들을 풀어가며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현존을 뛰어넘어 실존을 향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야스퍼스의 역사 철학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기록과 사료를 바라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나는 진정 인간다워지고 있는가? 사실 야스퍼스의 글은 매우 어렵다. 학창 시절에 그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제는 모국어 작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야스퍼스의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야스퍼스를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데에는 그의 글솜씨도 큰 몫을 하는 탓이다. 그런데도 야스퍼스의 철학을 접하고 나면 그의 철학에서 헤어나기는 무척 어렵다. 그것은 꿈꾸었지만 일상을 허우적거리느라 어느 순간 놓아버린 나다운 나로 사는 삶을 돌아보고 생계 걱정을 넘어서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일깨우기 때문일 것이다. 야스퍼스는 무척 난해한 글쓰기로 진입 장벽이 높은 철학자다. 그런데도 숱하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야스퍼스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고 싶어 한다. 그만큼 그는 우리 시대에도 절실한 매력 넘치는 철학자다. 욕망, 탐색.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에서는 자신이 어떤 장점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한 사람의 참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닥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나에게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를 영웅적으로 이겨내며 나아가려 했는가? 헛헛하고 비굴하게 웃음 지으며 물러섰는가? 운동하지 않고 튼실한 근육을 만들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지 않은 채 강단 있는 성품을 가꾸기도 어렵다.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계 상황에서도 진정 나다운 나로 머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욕망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크라캉. 진리는 욕망 안에 숨어 있다. 언제나 나를 섭섭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 약속을 줄곧 어기고 말을 함부로 하며 나를 무시하기 일쑤다. 불편한 감정이 쌓여만 가고 더는 참기가 어려울 듯 싶다. 그래서 작정하고 친구에게 따졌다. 그랬더니 상대는 되레 나에게 조목조목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난 약속을 깨지 않았어. 사전에 충분히 이유를 설명했잖아. 너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야.
그걸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어. 그의 해명은 너무나 논리 정연하다. 말대꾸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 세상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는 쪽에 손을 들어주곤 한다. 분한 마음에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다. 불편하고 속상한 내 감정이 문제일까? 상대방의 말대로 그렇게 느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감정을 갖기 위해 생각을 다잡아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결연하게 고개를 흔든다. 그에 따르면 진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있지 않다. 오히려 진리는 부글부글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내 욕망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 주눅들 필요 없다. 상대에게 설득되어 내가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원하게 되도록 노력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곱씹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삶이 오롯이 제대로 서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나는 나일까? 자크 라캉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밀쳐내고 욕망을 먼저 챙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차근차근 논리를 펼치려면 먼저 생각하는 주체인 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라캉에 의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태어난 지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된 아기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여 빠져들곤 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임을 깨닫는 까닭이다. 하지만 라캉은 아기가 보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일 뿐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준다. 나라고 믿는 것이 실은 나에 대한 허상일 뿐이라는 얘기다. 아기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허상을 통해 자신을 꾸려가는 과정을 라캉은 거울 단계라고 부른다. 나는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SNS상에 저마다 내건 프로필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쁘다. 이 속에서 그려지는 생활 또한 부러움을 자아낼 만큼 훌륭하다. 그러나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사람은 자신을 직접 보지 못한다.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볼 수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역시 스스로 알기는 어렵다. 나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가를 들으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간다. 예컨대 나에 대해 좋은 말이 많이 들린다면 나는 꽤 괜찮은 인물로 생각된다. 나를 둘러싼 뒷담화가 많다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 듯 싶어 주눅 들곤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아득바득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자면 나 속에는 언제나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가 담겨 있다. 아기라면 더더욱 이럴 듯 싶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엄마는 방긋 웃으며 나를 예뻐해 준다. 그러면 자기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야단 맞으면 자신이 못되고 형편없는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거울을 보듯 엄마의 욕망에 비친 자신을 보며 나를 만들어간다. 한마디로 나란 엄마의 욕망, 타인의 욕망이 빚어낸 상상의 곳에 지나지 않는다. 라캉이 거울 단계를 상상계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상징계,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다. 거울 단계는 아버지의 등장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아버지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의미한다. 거울 단계에서 아이는 엄마의 욕망을 바라보며 자기를 만들어갔다. 다음 수순으로 아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상징들의 질서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꾸려진 이른바 상징계다. 세상은 이미 언어와 상징으로 잘 짜여 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 어떤 욕망을 품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름이 주어지고 누군가의 자식으로 소개된다면 어떨까? 아이에게는 이미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식의 규칙들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좋은 아이로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면 이 규칙들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서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학생이 되는 일도 다르지 않다. 세상에는 학생으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성적과 성품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를 욕망하며 잘 이루어낼 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나는 언어와 상징으로 짜인 세상이 바라는 바를 욕망하며 살아간다. 상징계에서 나의 욕망은 사실 내 욕망이 아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세상은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숱하게 만들어 놓았다. 상징계는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쾌락을 좁고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을 일컫는다. 세상이 허락하는 욕망을 따르고 금지하는 바람은 멀리한다면 꽤 좋은 인생을 살게 될 듯 싶다. 진짜 욕망은 실제계를 꿈꾼다. 문제는 상징계 속에서 욕망을 아무리 채운다 해도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헛헛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하는 성적을 받고 바라던 학교에 간 뒤 우러름을 받는 자리에 오르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갈망이 다시 피어난다. 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많은 부를 움켜쥔 뒤에도 여전히 돈에 목말라 하지 않던가. 이들이 더 많은 재산을 긁어 모은다고 한들 욕망이 수그러들까?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이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위치에 오르건 그 이상을 바라고 또 바란다. 상징계 속의 욕망은 반복되어 거듭 나타날 뿐 좀처럼 채워지기 어렵다. 때로는 목적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에 한동안 헤매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왜 그럴까? 상징계 속에서 품은 욕망은 내가 바란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의 욕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이 바라는 바를 아무리 잘 이룬다고 해도 내 안에 진짜 욕망이 채워질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틀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한다.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욕망, 세상이 금지한 욕망을 꿈꾸는 이유다. 진짜 욕망은 언어와 상징으로 그려내기 어려운 바깥에 있다. 자크라 캉은 이것을 채울 때 느끼는 즐거움을 주의상스라고 부른다. 주의상스를 향한 갈망은 때론 쾌락 원리까지도 무너뜨린다. 처벌이나 죽음을 무릅쓰고도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선다는 의미다. 상징계는 언어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세상엔 언어로 잡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이를 라캉은 실제계라 부른다. 그는 궁정풍 연애를 예로 든다. 궁정풍 연애란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부인에 대한 기사들의 사랑을 일컫는다. 기사들은 고귀한 여인을 흠모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인은 이미 왕이나 귀족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간직한다. 전투에 나설 때 귀부인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나가기도 한다. 만약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아름다운 궁정풍 연애는 흔한 불륜과 치정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뿐이다. 사실 기사가 진짜 사랑한 것은 현실의 귀부인이 아니다. 귀부인이 상징하는 다다르지는 못해도 내 마음이 간절하게 바라는 고귀하고 숭고한 그 무엇이 진짜 사랑의 대상이다. 이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진실로 절절한 내 욕망이다. 바로 그것이 실제계를 향한 진정한 자기 욕망이다. 기사는 현실의 귀부인을 통해 진정 자신이 바라는 욕망을 승화해서 좁고 있을 따름이다.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서 윤리와 규범을 가볍게 넘어서곤 한다. 그들은 세상이 바라야 한다고 정해놓은 욕망을 뛰어넘는다.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면 설사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가슴을 울리는 그 무엇이 담겨 있다. 실제계에 있는 진정한 욕망을 건드리는 덕분이다. 자크라캉은 우리의 진짜 욕망이 향하는 대상을 가리켜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대상 A, 즉 오브젝트 A라고 부른다. 타인의 욕망을 무작정 따르지 마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욕망을 좇아라. 라캉의 주장은 이렇게 정리될 듯 싶다. 증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인간은 상징계를 넘어설 수 없다. 넘어서는 순간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세상의 질서를 무시한다. 자기 상상과 욕망에 따라 멋대로 움직인다. 이런 처지에서는 제대로 생활하기조차 어렵다. 자크라캉은 상징계를 넘어서 실제계를 욕망해야 하지만 실제계는 상징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바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어와 상징으로 짜인 타인의 욕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언어로 짜인 자신을 옥죄는 타인의 욕망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그저 꿈꿀 따름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라캉은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환자들에게 자기 증상에 귀 기울이라고 충고했다. 일상이 무기력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드는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현실에 잘 적응하며 좋은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단지 세상이 바란다는 이유로 내가 진정 원하지 않는 욕망을 무작정 좇고 있지 않은지부터 점검해야 옳다. 내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온갖 욕망으로 넘쳐난다. 멋진 자동차, 훌륭한 외모, 재치 있는 말솜씨와 큰 인기 등등 끊임없이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며 내가 욕망하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고 외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세상 욕망을 따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장기판에 놓인 말처럼 움직일 뿐이다. 반면에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바라보며 이를 찾으려 몸부림칠 때 예전엔 미쳐 보이지 않던 인생의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욕망을 섣불리 덮어버리고 억누를 필요는 없다. 잘 길든 가축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가축은 절대적 자유가 주는 위대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사회가 점점 정체되고 가라앉는 듯한 요즘이다. 사회가 바라는 대로 잘 길든 욕망으로는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기 어렵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진짜 욕망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려 노력할 때 나와 세상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 욕망을 섣불리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욕망 탐색. 통증은 내 몸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편함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 나는 어떤 광경을 볼 때 초조하고 불안해지는가?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나로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법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열린다. 라캉이 설명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끄는 대상 A에 다다르는 길은 예민하게 내 마음의 통점을 건드리는 그 무엇을 진지하게 찾는 데에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어크로스 출판사의 도서 처음 읽는 현대철학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26인의 철학자를 통해 욕망의 발견, 틀을 깨기, 통찰,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 제목 그대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을 처음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편하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는 카를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의 개념에 대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진정한 나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이 생생하게 타오른다는 내용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의 허무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국왕이나 명성이 높은 영웅, 그 밖에 남들이 겪지 못한 고통을 당하면서 기구한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 강한 욕망을 보이며 풍파많은 세월을 보낸 뒤 어느 날 갑자기 번뇌에서 해탈하고 깨달아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작가나 수도자나 은둔자가 되는 것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영적 행복감을 추구하는 또 다른 진정한 나다운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내용이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카를 야스퍼스와 자크 라캉에 대해서만 소개하였지만 다른 여러 철학자의 이론은 우리의 현실 문제와 연결시켜 우리에게 심오하면서도 즐거운 철학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철학은 지금의 문제를 푸는 오래된 지혜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여러 철학자들의 오래된 지혜를 통해 본인만의 신념과 철학을 만들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